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오버리프 간단하게 가이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학술부장님 허가를 받아서 자 오버리프 그 존을 먼저 일단 임의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그 발제하는 조랑 그러니까 그 주에 발제하는 조랑 지금 오버리프를 발표해야 하는 거를 지난주에 발제했던 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3주차 기준으로 2주차랑 3주차 발제자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뽑아달라고 해서 한번 뽑았습니다. 네. 이대로 오버리프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1주차 오버리프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그냥 제가 우혁이한테, 내가 혼자 다 할 테니까 이제 나머지는 5명이 하면 딱 맞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그 35기 분들은 이제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 36기 분들 위해 잠깐만 설명해 드리자면, 저 오버리프에 들어가면 로그인 창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뜨는데, 저희가 ESC 이메일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맨 위는 로그인이 구글이 아니라 이메일로 직접 주소를 치셔야 해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로그인 해주시면 이제 제가 어제 오늘 해가지고 새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놨어요. 맨 위에 있는 네트워크 인퍼런스 노트 들어가시면 되고 어? 어디? 응? 오케이 오케이. 잠깐 이거는 이건 여기다. 그냥 요쪽에 있는 여기 있는 이제 네트워크 인퍼런스 노트 들어가시면 되고 폴더 일단 이게 들어가면 화면이 이렇게 되거든요. 중앙에 있는 거는 저희가 실제로 텍스트를 쳐야 하는 그 곳이고 오른쪽은 이제 지금은 여기는 흰창이 떠 있긴 한데 이게 위컴파일 누르면 이게 PDF로 어떻게 출력됐는지가 뜹니다. 그다음 왼쪽 같은 경우 이제 파일 아웃라인 같은 경우 이제 파일 구조를 말하는 거고 트리에서 좀 볼 게 있는데 저희가 에셋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를 그러니까 오버리프에 이미지를 포함시킬 때 여기다 넣어놓으라고 쓴 폴더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 뭐 근데 막 파일 넣으면 그냥 이미지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이제 나중에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알아서 잘 안 겹칠 수 있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주차 건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2주차부터는 이제 1주차 걸 대충 복사해서 그다음에 본문 내용만 수정을 해서 계속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35기 분들도 들어주셨는데 그 저번 기수 파일 정리하면서 이제 그 우리가 주차를 바꾸면 이름도 바꿔야 하잖아요. 그거 창을 중간에 보시면 하나로 싹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맨 위쪽은 이제 건드실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기가 바뀔 때마다 건드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매주 하실 때마다 이제 2주차면 이제 여기를 2로 수정하고 주제도 토 수정하고 이제 조인도 수정해서 그거를 컴파일을 하면 이제 여기서 이미 변수를 그 선언했기 때문에 본문에서 바로 다 해가지고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오버리프 작성 같은 경우는 뭘 쓰려다가 사실 많은 게 그냥 텍스 문법을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 몇 분 계세요. 네, 학술부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이제 다른 여기 그 외에도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 알고 있으면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쓰시면 되고 몰라도 그냥 저희 노션으로 복습 스터디를 정리했잖아요. 그걸 그냥 긁어가지고 LLM한테 이제 오버립 이런 식으로 오버리프에 쓸 수 있게 문법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그냥 다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문법 관련 글들은 해당 글들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복습 스터디 노션에 있는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가이드라인은 이 정도만 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아, 미안해. 1주차만 빠르게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목표가 10분 이내로 지난 세션 요약하는 거여가지고 먼저 네트워크부터 보자면 이제 너의 네트워크는 이제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를 이제 표현한 것인데 즉 그래서 서로 연결된 것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를 왜 배우냐 하면 이제 매우 다른 분야를 하나의 공동 언어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이제 영화 배우들 간의 공동 출연 관계나 뭐 뉴런 연결 같은 거를 이런 프레임으로 이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의 네트워크는 이제 중요한 노드를 찾거나 이제 커뮤니티를 찾거나 혹은 네트워크의 생성 원리를 추론하는 게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에 뭘 할 수 있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이제 네트워크 시각화해서 이제 구조나 아니면 특이한 연결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 통계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네트워크 수칙으로 요약 가능한 지표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점들을 보고 회귀식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듯이 네트워크의 내재적인 생성 원리를 가정하고 모델을 추론하는 분야입니다. 저희가 학술부장님이 예시 들어주신 것 중에 이제 RPG 게임에서 이상거래 탐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저를 이제 일반 유저 집단과 작업장 유저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집단 간 거래를 현 거래로 구정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네트워크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저희 이번 학기에서는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는다고 했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SNS나 논문 인용 같은 네트워크 데이터만 형식의 데이터만 사용 가능한 게 네트워크 인퍼런스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도서 대출 예시에서 볼 수 있을지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여도 이제 강한 이존이 있으면 네트워크 인퍼런스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이게 첫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래프의 언어를 잠깐 복습하자면 노드 같은 경우는 점을 말하고 엣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드와 노드 간의 연결을 표현하는 간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와 엣지 외에서도 이제 네트워크의 여러 속성을 이런 식으로 변호사 협업 네트워크와 같이 이제 데코레이션을 통해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나타내는 방법이 엣지 리스트 쓰거나 인접 리스트 쓰거나 혹은 인접 픽렬을 쓰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 이번 학기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인접 픽렬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연결의 방향이 있는 그래프를 이제 다이렉티드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제 방향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인접 픽렬이 이제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와 다르게 대칭행렬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행렬과 같이 인터픽렬의 엣지 방향 그리고 가중치를 전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대그를 잠깐 다뤘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 그래프 중에서도 순환이 없는 그래프였고 이건 이제 네트워크 분석 외에도 인과 추론 같은 수업에서 이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그래프의 종류를 바이퍼레이트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노드가 두 개의 집단은 아니고 엣지가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서만 생기는 그래프를 바이퍼레이트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퍼레이트 프로덕션 같은 경우도 이제 학술부장님이 좀 다뤄주셨는데 이것까지 다 이거는 네, 그냥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다 읽으면 10분이 훨씬 넘어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디그리를 정했었는데 한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엣지의 개수라고 저희가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터픽렬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i행의 합을 이용해서 i번트 노드의 디그리를 사용할 수 있었고
그래프나 이제 방향 그래프에서 이제 엣지의 수상 이거를 관한 공식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제가 스파르스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다뤘고 마지막으로 이제 패스랑 디스턴스가 있었는데 우리가 패스 같은 경우는 I에서 J까지 갈 때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않고 가는 길을 패스라고 했었고 디스턴스 같은 경우 이제 여러 패스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을 디스턴스라고 정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심 노드로부터 말단까지 디스턴스를 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이상으로 1주차 오버리프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조 발제를 시작할 예정이고, 제가 첫 번째 발제자여서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는 센트럴리티와 코이션에 관해서 설명할 예정이고, 목차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컴포넌트와 센트럴리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컴포넌트 같은 개념은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네트워크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보자면 컴포넌트는 서로 단절된 각각의 최대 연결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의에는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갑니다. 먼저 집합 내부의 어떤 노드에서 출발하더라도 같은 집합 안에 다른 모드들이 가는 경로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집합 내부에 이제 연결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연결 성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노드를 추가할 수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보통 이제 맥시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림에서 A가 속한 왼쪽 덩어리와 B가 속한 오른쪽 덩어리가 이제 연결돼 있지 않음으로 이제 각각 하나의 컴포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만약에 노드가 한 개인 네트워크가 있을 때 그것도 이제 크기가 1인 컴포넨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제 컴포넌트의 개수에 따라 네트워크 전체의 연결 여부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노드가 이제 하나의 컴포넌트에 속하면 커넥티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네트워크가 없고 얘만 있다면 커넥티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제 컴포넌트가 여러 개가 들어오면 얘네 둘 사이에 연결된 게 없기 때문에 디스커넥티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를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인접행렬로 나타내면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컴포넌트별 블럭이 생기고, 서로 다른 컴포넌트 사이에는 이제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0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블록 형태를 보이려면 이제 이렇게 만약에 1, 2, 3, 2 이제 순서대로 돼 있어야 블록 형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방향성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연결을 정의하는 게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만약에 이제 A에서 B로 가는 경로가 있는데 B에서 A로 돌아오는 경로가 없다고 했을 때 이 두 노드가 연결돼 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클리랑 스트롱리라는 개념으로 컴포넨트를 나눕니다. 이제 위클리 커넥티드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WCC라고 하는데, 엣지의 방향을 모두 무시하면은 이제 이런 방향성이 없다고 다 무시하면은 그냥 무방향으로 봤을 때 그때의 컴포넌트를 구한 거여서, 오른쪽 네트워크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컴포넌트 하나, 두 개의 컴포넌트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스트롱리 커넥티드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SCC는 집합 안의 모든 노드쌍 사이에 양방향 경로가 존재하는 맥시멀한 노드 부분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노드를 골라도 이제 서로에게 도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봤을 때 얘네는 이렇게 순환하면서 양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네, 여기는 그냥 한 번 가면 이쪽 방향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단절돼 있고, 그래서 얘를 하나의 컴포넨트로 보고, 아까 컴포넨트 정의와 같이 이제 노드 하나로만 존재해도 하나의 SCC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봤던 거는 위클리랑 스트롱리 관점에서 이제 다이렉트 네트워크를 봤다면, 이번에는 인과 아웃의 관점에서 다이렉트 네트워크를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노드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 컴포넌트는 A로 도달할 수 있는 모든 노드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노드에서 출발해서 방향을 따라가면 A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인 네트워크인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 노드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죠. 여기서도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얘네도 다
포함시키고 여기서 출발해도 A로 도달할 수 있으니까 얘네 전체가 인 네트워크, 인 컴포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A의 아웃 컴포넌트는 A에서 출발해서 방향 경로를 따라 도달할 수 있는 모든 노드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A에서 나가서 도달할 수 있는 모든 노드의 집합이죠. 근데 이제 근데 어 이거는 이제 당연히 어떤 노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제 이 인 노드, 인 컴포넌트랑 아웃 컴포넌트가 겹치는 부분을 볼 건데, 이제 두 집합에 모두 포함된 노드는 A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A에서 그 노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양방향으로 도달 가능한 노드입니다. 그래서 A와 같은 SCC에 속한 노드는 정의상 이제 A와 양방향 경로를 가지니까 인 컴포넌트와 아웃 컴포넌트에 모두 속하게 되고 그래서 A가 속한 strongly connected 컴포넌트는 A의 이제 인 컴포넌트와 아웃 컴포넌트의 교집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걸 준비했을 때 뭔가 합집합을 위클리 커넥티드 컴포넌트로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다고 할 때 만약에 V의 인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V로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V만 있고 그리고 아웃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V랑 A밖에 없으니까 B를 포함시키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위클리 커넥티드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무시한 모두를 또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합집합을 위클리 커넥티드 컴포넌트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컴포넌트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어떤 연결 덩어리로 나뉘는지를 이제 살펴봤고, 이제는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노드가 중요한지를 측정하는 센트럴리티의 개념을 볼 예정입니다. 혹시 지영이 여기 에어컨 좀 켜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노드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노드가 있을 때 연결이 많은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노드 주변에 중요한 애들이 있으면 얘를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중심성 측정 값을 만들어지고, 이제 그 중에 첫 번째인 디그리 센터리티 먼저 볼 예정입니다. 디그리 센터럴리티는 이제 노드에 연결된 엣지의 개수를 중심성으로 사용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단순 그래프에서는 연결된 이온 노드가 많을수록 이제 더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무방향 네트워크에서 이제 얘의 값이 커지면은 음, 중요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제 1, 2, 3, 4 노드가 있을 때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걸 보면 이제 1번 노드는 두 개랑 연결돼 있고 2번은 두 개, 3번은 세 개, 얘는 한 개니까 이제 세 번째 노드가 가장 중심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오는 애가 있고 나가는 애가 있는데 얘네를 구분해서 셉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들어오는 애를 중심으로 센트럴리티를 세겠다 할 수도 있고 나가는 엣지를 기준으로 센트럴리티를 세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행을 더하면 되는데 만약에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하겠다 하면은 1번 노드로 들어오는 애들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열방향으로 더해서 중심성을 재면 됩니다. 이제 디그리 센터리티의 한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엣지를 이제 똑같이 1점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논문 인용 네트워크를 예로 들면 어떤 논문을 인용한 논문이 많을수록 그 논문의 인 디그리는 커집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인용 횟수만으로는 영향력이 큰 논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논문을 해도 정말 저명한 사람이 자기를 논문을 인용한 거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그리 센트럴리티는 연결의 개수만 보지 그 연결된 상대의 중요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결된 이웃의 중요성까지 고려하는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가 등장합니다.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연결된 이웃들이 중요하면 그 노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드 i의 중심성을
이렇게 XI라고 그 중심성 정도인 거죠. 얘 I 번째 노드의 중심성 점수 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이온 노드들의 중심성의 합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식에서 이제 카파는 전체 점수 크기를 조절하는 이제 비례 상수 같은 거고, 따라서 이렇게 중심성을 정의하게 되면은 이제 높은 중심성을 얻는 방법은 이제 보통 수준의 이웃이 정말 많거나 아니면은 이웃의 수가 적지만 그래도 그 이웃들이 매우 중요해서 점수가 높거나 아니면 많은데 또 중요한 애들이거나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뭔가 이걸 보면은 좀 의문점이 떠올리는 거 없나요? 없으시군요. 이제 노드 i의 중요성을 보려고 하는데 이웃 노드의 중요성을 안다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성을 알려고 하는 건데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거여서 근데 이게 좀 순환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한 노드씩 순서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노드의 중심성 정도를 동시에 만족하도록 연립해서 구하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인접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해 볼 건데 이제 왜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중요성을 그냥 다 더한 것뿐인데 이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A의 IJ 원소가 1이면은 이제 J가 I의 이웃이므로 이제 얘네를 곱했을 때 모두 합하면 노드 I의 이웃 중심성의 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 행이랑 얘를 곱하면 얘네는 2, 3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얘네 점수만 남아서 더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1번 노드는 지금 2, 3번이랑 연결돼 있어서 얘네의 합으로 중심성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노드에 대해서 한꺼번에 쌓으면은 이제 AX는 카파 X와 같다라는 이런 행렬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행렬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중심성 벡터 X는 인접행렬 A의 고유 벡터이고 카파는 이에 대응하는 고유값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인접행렬에는 여러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 어떤 고유 벡터를 중심성 벡터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심성은 중요도의 크기를 나타내므로 이제 어떤 음수 점수보다는 그래도 0부터 그 이상인 양수의 값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페론 프로베니우스 정리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거에 따르면은 이제 원소가 음이 아닌 인접 행렬에서는 가장 큰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음이 아닌 값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가장 큰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중심성 벡터로 잡으면은 여기에 있는 중심성 점수들이 0부터 그 이상이 된다라는 정리입니다.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에서는 이제 가장 큰 고유값에 대응하는 주 고유 벡터를 중심성 벡터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유값을 카파 1이라고 하고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x라고 했을 때 노드 i의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는 이제 그 고유 벡터 x의 i번째 원소인 점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가장 큰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이거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i번째 노드의 중심성 점수는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 벡터는 상수배라고 하더라도 이제 같은 방향의 고유 벡터이기 때문에 중심성의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노드 사이의 상대적인 크기랑 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유 벡터가 1, 2, 3 점수가 있으면은 이게 100, 200, 300 이런 절대적인 값보다는 얘가 얘보다 크고 얘보다 커서 얘가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합이 1이 되도록 하거나 이제 벡터의 길이가 1이 되도록 정교화를 해도 이제 해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방향 네트워크 기준으로 아이겐 벡터 센트럴리티를 봤고 근데 이제 방향성 네트워크에서는 이 A와 인접행렬 A 트랜스포즈가 서로 다르고 이제 두 행렬의 고유 벡터도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의한 것처럼 A의 이제 IJ 원소가 1이면은 I에서 J로 엣지가 나간다고 이제 정의를 했을 때 이제 AX가 람다 X와 같다는 식은 노드 I가 가리키는 노드의 중요성을 합하기 때문에 아웃 디그리를 기준으로 한 중심성이고 이제 이걸 전칙렬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인디그리 기준으로 중심성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논문 인용이나 SNS 팔로우처럼 이제 나를 가리키는 중심성을 부여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엣지 들어오는 기준 이걸 많이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향성 네트워크에서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를 그대로 사용하면 이제 0이 전파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들어오는 엣지를 기준으로 중심성을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A의 중심성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제 여기 많은 노드들이 있는데 인디그리가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얘네가 그 인접행렬 값들이 다 0이 되면서 이제 중심성 값이 아예 반영이 안 되고 0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나가는 두 개가 있지만 그래도 A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인접행력 값이 1이 돼가지고 이제 중심성 정도를 반영할 수 있게 됐는데 A가 0이니까 이제 들어오는 게 반영이 안 돼서 0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헷갈리지 않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0인데 얘가 들어오는 유일한 친구가 0이어서 B의 값도 중심성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류 노드가 0이면은 이제 하류 노드가 0이 계속 전달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드에 이제 기본 점수를 주는 캐치 센트럴리티가 나타납니다. 캐치 센트럴리티는 네트워크에서의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노드에 이제 작은 값의 기본 점수를 줍니다. 그걸 이제 베타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노드도 0으로 시작하지 않으니까 0을 계속 전달하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이웃의 중심성 합의 알파를 곱한 부분이고 두 번째 항이 베타가 이제 기본 점수입니다. 그래서 노드 i의 중심성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받은 점수랑 기본 점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슬라이드는 이제 A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웃 기준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인디그리 기준으로 보려면 이 트랜스포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벡터 형태로 정리를 해볼 텐데 이제 모든 노드의 식을 모으면 x는 알파 x ax 플러스 베타의 1 벡터의 합으로 나타내게 되고 또 얘를 넘기고 얘를 이렇게 넘기면 다음 식이 되고 이제 x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넘기면 x의 값을 정하게 되죠. 근데 x의 중요성이 지금 어떤 그냥 상수를 곱한 거고 아까 중심성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값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베타를 그냥 1로 잡아도 돼서 최종 중심성 벡터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베타 값도 알고 얘네도 다 알겠는데 이 알파 값의 역할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파는 이제 이웃을 통해 전달되는 점수를 얼마나 크게 반영할지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알파가 작으면은 이제 얘의 영향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노드들의 중심성이 서로 비슷해지고 아주 작은 알파에서는 직접 연결된 이웃의 수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디그리 센트럴리티랑 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제 알파가 커지면은 직접 연결뿐 아니라 더 긴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 네트워크 구조의 영향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노드와 여러 단계에 걸쳐 연결되어 있는지 더 강하게 반영되는 것입니다. 근데 알파를 무한하게 잡을 수는 없는 게 이게 네트워크를 더 가져오는 거잖아요. 중심성, 주변에 있는 중심성 정수를 계속 더하 온 거니까. 근데 이 알파 값이 너무 커지면 그 중심성 점수를 너무 많이 더하게 되면서 증폭되고 이 값이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알파를 어느 정도 조건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져가야 될 식은 이제 알파가 이제 카파 1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제 아까 중심성 벡터가 여기 나왔죠? 그리고 이걸 여기다 가져왔고 이제 언제 발산하느냐 했을 때 이제 얘가 존재하지 않으면 되고 그러면 얘의 디터미넌트가 0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식을 이제 알파를 빼면서 조금 바꾸고 이제 얘를 여기 디터미넌트에 넣으면은
사실 여기 알파에 n승이 오는데 0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없애주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파의 마이너스 1승을 근으로 하는 인접행렬의 특성 방정식이 나오고 이 근들은 이제 인접행렬의 고유값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0이 되는 거는 얘가 어떤 고유값과 동일해졌을 때 0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고유값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제 얘가 알파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가장 큰 고유값이 이제 첫 번째 만나게 되면 그때 발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파 1을 이제 가장 큰 고유값으로 했을 때 그거보다는 작아야 된다. 왜냐하면 얘가 가장 큰 거니까 이제 역수치하면은 이제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캐치의 센트럴리티도 한계가 있는데 이제 알파가 만족해야 하는 수렴 범위는 이렇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범위 안에서 어떤 알파가 가장 적절한지를 자동으로 결정해주는 하나의 기준은 없고, 근데 이게 기준이 없는데 알파의 값에 따라 또 네트워크 구조를 반영하는 정도가 달라지니까 중심성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또 이제 기본 점수를 주는데 그것도 너무 단순한 아이디어입니다. 노드마다 출발점이나 외부 영향력이 다를 수도 있는데 기본 점수를 똑같이 준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중심성이 높은 노드가 만약에 무분별하게 이제 많은 노드를 가리키면 그 노드들은 모두 높은 중심성을 얻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드의 중심성 정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중심성을 더하는 아이겐벡터의 센트럴리티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센트럴리티 중심성에 대한 걸 한 번만 정리해 보자면, 디그리 센트럴리티는 연결된 엣지의 수를 보고,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는 그 연결된 이웃의 중요성까지 보고, 패치 센트럴리티는 여기에 이제 0이 전파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 점수를 줍니다. 이상으로 컴포넌트와 센트럴리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자님께서 센트럴리티 개념을 확정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른 센트럴리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지금까지 세 개의 센트럴리티가 소개가 됐었는데 제가 추가로 네 개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페이지 랭크라는 것인데요. 앞선 캐치 센트럴리티의 문제점 중에 이제 특정 노드의 센트럴리티를 나간 엣지로 비율 그대로 전달하다 보니까 센트럴리티가 높은 노드로부터 지목당한 모든 노드의 센트럴리티가 전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페이지 랭크라는 센트럴리티를 사용합니다. 이게 그 캐치 센트럴리티를 사용한 예시인데요. 보시면 그 3번, 1번, 2번, 1번과 2번 노드로부터 전달받은 그 중심성이 3에 모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4, 5, 6, 7, 8에 넘기다 보니까 4, 5, 6, 7, 8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노드 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량적인 값이 되게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각각 노드의 센트럴리티를 노드의 아웃 디그리만큼 나누어서 전달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네, 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결국에는 아까 캐치 센트럴리티에서 봤던 것에 그대로 그 아웃 디그리만큼의 수를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그 아웃 디그리가 0인 노드 같은 경우에는 나노스템 연산이 불가능하므로 그냥 1로 처리를 하고 이를 단순하기 위해서 대각행렬 그 아웃 디그리와 1의 맥스 값을 취하는 대각행렬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네, 아까 봤던 그 식에서 그 행렬에 대한 표현으로 바꾸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대로 x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아까 베타 초기값은 1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페이지 랭크 센트럴리티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똑같은 예시에서 페이지 랭크 센트럴리티를 적용하면 그 3에서 들어왔던 높은 센트럴리티가 5개의 노드로 나눠져 들어가면서 이 4, 5, 6, 7, 8이 아까보다 덜 중요한 노드로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지 랭크가 이제 랜덤워크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페이지 랭크 센트럴리티에서 한 노드가 전달하는 센트럴리티의 총량이 엣지의 개수와 상관없이 보존된다는 점에서 랜덤워크의 장기적 확률 분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랭크와 랜덤워크에 각각 이런 제한 조건을 주면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일치하게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페이지 랭크가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알게 되면 이 두 개의 비교가 좀 더 타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 처음에 고안됐을 때 구글에서 이제 웹페이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다가 더 이상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없으면 다시 처음부터 탐색하는 그 과정에서 그 각각의 페이지에 머물게 되는 횟수와 그 횟수를 페이지 랭크라고 하면 이게 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텔레포트와 그 링크를 통해 들어가는 그 과정이 이제 랜덤워크랑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네 가지의 그 센트럴리티의 식을 비교한 표인데요. 이렇게 한 번에 보면 어,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페이지 랭크와 캐치는 일단 초기 값을 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각행렬을 사용한 페이지 랭크와 디그리 센트럴리티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허브 앤 오소리티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센트럴리티는 각 노드를 향하는 노드의 센트럴리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센트럴리티가 높은 노드가 가리키는 노드의 센트럴리티가 계속 높아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센트럴리티가 높은 노드를 가리키는 노드의 중심성도 높아야 된다라는 이제 관점을 새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 인듀시드 토픽 서치 히트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이 고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트 알고리즘에서는 센트럴리티를 두 가지 종류로 분리를 하는데요. 하나는 오소리티 센트럴리티고 하나는 허브 센트럴리티입니다. 오소리티 센트럴리티는 이게 얼마나 많이 인용되는가, 그러니까 이 노드를 얼마나 많이 가리키고 있는가, 다른 노드들이 그것을 중심성으로 보는 중심성이고, 그리고 허브 센트럴리티는 본인이 얼마나 많은 이제 노드를 가리키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소리티 센트럴리티는 허브 센트럴리티의 전파이고 허브 센트럴리티는 오소리티 센트럴리티의 전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식은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인덱스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트랜스포즈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까 설명해 주셨던 그 아웃디그리와 인디그리 과정에서의 그 인접행렬 표기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허브 앤 오소리티의 이제 특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캐치와 페이지 링크에서 계속 사용되었던 상수항이 제거되었는데요. 그 이 두 그 센트럴리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점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IM 벡터 센트럴리티와 같이 0의 전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상수항을 처음에 제시하지 않고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어서 아까 나왔던 이 식을 계속 행렬꼴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각각 x와 y에 대한 단순한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저 각각 x와 y의 IM 벡터를 구하는 문제가 되게 되는데요. 어, 람다를 이제
A 트랜스포즈 A와 AA 트랜스포즈의 리딩 아이겐 밸류가 되게 됩니다. 네. 일단 AA 트랜스포즈 행렬과 A 트랜스포즈 A의 그 포지티브 아이겐 밸류가 전부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 건데요. 우선 이 그래프를 봤을 때 그 이전까지 계산했던 캐치와 페이지 랭크의 관점에서는 5번이 그 하나의 그 가리킴도 받지 않기 때문에 전혀 중요하지 않아서 가장 낮은 센트럴리티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허브 센트럴리티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노드들을 많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꽤 높은 그 센트럴리티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소리티 센트럴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캐치와 페이지 링크의 어느 정도 흐름을 비슷하게 따라간다고 할 수 있고 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 중요한 노드들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노드들의 중심성을 이렇게 평가하여서 두 가지 관점에서 모 그래프를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다음 센트럴리티는 이제 클로즈네스 센트럴리티인데요. 이전 방법들에서는 이제 센트럴리티가 연결 관계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근데 클로즈네스 센트럴리티는 센트럴리티를 다른 노드들과 평균적인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네, 우선 n개 노드 그래프에서 그 DIJ를 i부터 j까지 최단거리라고 할 때 평균 최단거리 li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센트럴리티를 지금까지 클수록 더 중요한 값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드 i의 센트럴리티를 그 평균 최단거리의 역수로 정의하게 됩니다. 네, 이때 그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있는 그래프를 만나게 되면 다른 컴포넌트까지의 거리가 정의되지 않고 뭐 어떻게 보면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평균 거리를 계산할 때 그냥 조합 평균으로 평균 거리를 계산을 함으로써 그 발산하는 거리에 대한 값을 0으로 처리해 줘서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방식을 클로즈네스 센트럴리티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센트럴리티는 이제 비트윈네스 센트럴리티인데요. 비트윈네스 센트럴리티에서는 해당 노드가 얼마나 많은 패스들 위에 놓여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앞선 센트럴리티들에서 놓칠 수 있었던 정보인 그룹 사이의 길목 역할을 하는 노드의 센트럴리티를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 거리가 유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S부터 T까지의 최단 경로 위에 i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 그 i 노드의 중심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최단 거리가 항상 유일하진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S부터 T까지의 최단 거리가 몇 개인지를 GST로 나타내서 그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제 네, 그 중심성을 최단 거리 사이에 얼마나 놓여져 있는지에 대한 값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식에서 정의한 센트럴리티는 어떻게 보면 노드 수가 계속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무조건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다른 그래프끼리 비교를 하게 되면 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밀도 또는 비율의 개념으로 전체 경로에 대해서 해당 노드를 지나는 최단 경로에 대한 비율을 갖지 비율이라는 의미를 갖도록 연결 가능한 모든 엣지수 그냥 그 인접행렬 크기 n제곱으로 나누어서 다른 크기와 다른 네트워크 그래프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n제곱으로 나누어져서
최종적으로 비트윈ess 센트럴리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 이때 이제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게 센트럴리티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알고리즘의 이제 시간 소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나왔던 그 페이지랭크, 캐츠, 디그리, 아이엠 벡터, 센트럴리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행렬 계산 한 번을 통해서 그 중심성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산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데 비트윈네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모든 그 최단 경로를 전부 알아야 하고 그 최단 경로 위에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되게 무거워진다라는 특징을 또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센트럴리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네, 다음 내용에 대해서 다음 발제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저희 쉬는 시간 10분 정도 가질 예정인데 이제 갖기 전에 그, 그 필수 질문자 두 분을 뽑을 예정입니다. 자, 두고두고 미주님과 세미님이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질문을 끝나기 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10분 쉬고 8시에 시작할게요. 아, 하면 될까요? 어, 어, 예. 그러면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파트는 짧아요. 6장 분량 정도 됩니다. 어,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네트워크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 중심성을 살펴보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트랜지티비티와 시밀러리티 또한 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징을 이해하는 데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먼저 트랜지티비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관계에 대한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제 어떤 관계에 대해 A와 B가 관계를 맺고 있고 B와 C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A와 C 역시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관계를 트랜지티브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트랜지티브한 관계가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 바로 등호가 있는데요. 여기 예시를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 이제 이 개념을 네트워크에 적용하면 이제 노드 A와 B가 연결되어 있고 노드 B와 C가 연결되어 있을 때 노드 A와 C가 연결되어 있는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때 노드 A와 C가 연결되어 있을 때를 이제 closed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연결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클러스터링 코이피션트입니다. 이제 클러스터링 코이피션트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여기 적어놨는데요. 제가 앞서 말했던 것 설명드린 대로 전체 네트워크의 트랜시티비티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길이가 2인 패스 중에서 닫힌 패스의 비율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다르게 계산해 볼 수도 있는 게 전체 네트워크 구조에서 삼각형의 개수를 세서도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패스가 닫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삼각형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개수를 센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곱하기 6이 되어 있는데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이제 패스가 이렇게 각 하나에 따라 패스가 두 개씩 만들어져가지고 여기 곱하기 6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클러스터링 코이피션트를 가지고 전체 네트워크 구조가 이제 국수적으로 봤을 때 연결되어 있고 밀집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 이 클러스터링 코이피션트가 이제 1이면 이
정의를 봐- 정의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퍼펙트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특정 노드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그 이렇게 로컬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를 이용해서 그 값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밀러리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밀러리티는 두 노드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측정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비슷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기준으로 삼을지에 따라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 관점이 이제 스트럭처럴 이퀴벌런스와 레귤러 이퀴벌런스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스트럭처럴 이퀴벌런스는 이제 두 노드가 같은 이웃을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공통된 이웃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측정하는 개념이고, 즉 이제 공통된 이웃이 많을수록 비슷한 이웃들과 연결되어 있을수록 두 노드의 시밀러리티는 높게 계산됩니다. 그리고 레귤러 이퀴벌런스는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유사성을 측정하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이 어, 한국에 있는 통계학과 학생하고 미국에 있는 통계학과 학생이 갖고 있는 인맥적인 인프라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 미국에 있는 통계학과 학생도 통계학과 교수를 알고 있을 테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알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그런 유사성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트럭처럴 이퀴벌런스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가장 간단한 거는 제가 앞서 말했지만 공통된 노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밀러리티가 높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두 노드의 공통된 노드를 세는 겁니다. 이렇게 인접 행렬을 이용해서.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세기만 했을 때는 그냥 가령 1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이게 큰지 작은지 알 수 없잖아요. 인- 주변에 있는 숫자들이 주변에 있는 숫자들을 알아야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체 노드의 수를 나눠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체 노드의 수가 너무 크면 만약 최대 디그리가 좀 작은 경우에는 이 값이 대체적으로 다 0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라는 건데, 어, 이게 수식을 보면 좀 어지러워 보이는데, 저희가 그 두 벡터, 만약 이렇게 이런 두 벡터가 있을 때 유사한 두 벡터는 코사인 세타 값이 작다는 거 아실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 개념, 그리고 그 코사인에 대한 값을, 내적이 이렇게 정의되기 때문에 그 코사인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값을,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한 값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인접 행렬 같은 경우에는 각 콜럼에 특정 노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코사인을 이용해서 두 연결 상태의 유사도를 측정하겠다는 게 바로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입니다. 이 자카드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에는 어, i번째 노드가 갖고 있는 i번째 노드가 갖고 있는 이웃의 수와 j번째 j 노드가 갖고 있는 이웃의 수에서 공통된 걸 빼고 이제 그 비율로 정의하겠다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두 노드의 이걸로 정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비율로서. 그래가지고 제가 교재를 읽어봤을 때 이 두 가지를 이 스트럭처럴 이퀴벌런스를 측정하는 측도로서 자주 사용한다고 봤습니다. 이제 어 레귤러 이퀴벌런스에 대해서
레귤러 이퀴밸런스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레귤러 이퀴밸런스를 측정하는 몇몇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그 출발점이 되는 아이디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앞에서도 말했지만 한 번 더 언급하자면 레귤러 이퀴밸런스는 한 노드의 네이버와 다른 노드의 네이버가 얼마나 유사한지 확인하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 수식으로 보면 좀 데피니션 같은 경우에는 이거인데 그 의미를 좀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알아보려면 정리한 수식이 이걸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수식과 함께 이 앞에 그림에서 보면 이 i번째 노드와 j번째 노드가 유사한지 판단하기 위해 이 노드와 이 노드가 유사한지 이 노드와 이 노드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하고 이 노드와 이 노드의 시밀러리티를 다 각각 계산해가지고 i번째 노드와 j번째 노드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i번째 노드와 j번째 노드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하기 위해 이제 다른 노드 페어의 시밀러리티를 참조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그 행렬 형태, 행렬 폼, 매트릭스 폼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되고 이제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초기 값을 바탕으로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 이 similarity 스코어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언제까지 하냐면 이전 단계하고 다음 단계의 값이 달라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 하게 되는데, 사실 교재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이, 이 similarity 스코어를 초기 값을 0으로 뒀을 때 지금 제가 소개한 부분을 두면 이 값이 계속 갱신해도 0에 멈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를 추가하고 이제 또 그런 형태로 계산하고 있는데, 어, 잠시만요. 계산하고 있었는데 제가 소개할 부분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 아직 안 끝났어요. 한번 리캡 한번 하고 말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개념이 이제 트랜시티비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거기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를 계산하는 정의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시밀러리티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시밀러리티에서도 두 가지 타입이 존재했었는데 각각 어떤 건지 확인했고 스트럭처럴 이퀴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확인했었고요. 레귤러 이퀴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책에 나온 것보다는 약간 좀 그 시작점 되는 개념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선 내용에 이어서 저는 네트워크의 어솔테이티브 믹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솔테이티브 믹싱은 우리말로 동류적 혼합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질문 자체는 단순합니다. 비슷한 노드끼리 실제로 많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연결이 무작위로도 기대되는 수준보다 많은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번 특성, 이번 파트에서는 먼저 명목형 특성에서 사용하는 모듈성 큐를 살펴보고 이어서 수치형 특성과 차수에서 사용하는 피어슨 코럴 상관계수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친구 네트워크인데요. 이 노드는 학생은 470명이고 그 각 엣지는 친구 관계, 그리고 그 이 보이면은 그 대기는 하얀색으로 후기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림을 보면 그 학생들이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 같은 인종끼리 학생끼리 비교적 많이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만 보고 인종에 따른 독립성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종의 학생 수가 원래 많거나 그 집단에 친구가 많은 학생이 몰려 있다면 특별한 선호가 없어도 같은 인종 사이 엣지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같은 인종끼리 많이 연결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기준 모형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음, 이런 그 독립적 혼합은 그 비슷한 특성을 가진 노드들이 무작위 기준보다 더 자주 연결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그 오른쪽에 그 두 예시 중에 그 왼쪽처럼 그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인데 보통 친구 관계를 보면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더 잘 친해지죠. 그런 경우를 이렇게 독립적 혼합의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disassociative mixing은 다른 특성을 가진 노드들이 무작위 기준보다 더 자주 연결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왼쪽을 보면은 혹시 다대다 소개팅 아시나요?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왼쪽에 남자가 앉고 여자가 앉아서 이렇게 번갈아가며 소개팅하는 느낌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단순히 많이 연결된다가 아니라 이 무작위 기준보다 더 자주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슷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수치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슷함을 정의하는 방법은 그 노드 특성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명목형 특성에서는 음, 같은 범주인지, 그리고 수치형 특성에서는 이렇게 큰 값과 큰 값이 그리고 작은 값은 작은 값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차수는 수치형의 그 스페셜 케이스인데 그 고차수는 고차수와 저차수는 저차수와 연결되는지를 봅니다. 차수는 디그리를 말합니다. 차수는 수치형의 특수 사례이지만 그 네트워크 구조 자체에서 계산된다는 점에서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같은 범주 엣지 비율을 세는 것입니다. 이 비율을 S 옵저브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관측된 동일 범주 엣지 비율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파란색 범주 내부에 엣지가 이렇게 두 개 있고, 그리고 왼쪽 그 노란색 범주끼리 이렇게 두 개,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그 동일 범주끼리 묶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파란색과 그 노란색을 연결시킨 거는 총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따라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전체 엣지가 다섯 개고, 그리고 전체 엣지가 다섯 개고 그 같은 범주 엣지의 수는 네 개라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동일 범주 엣지가 80%이므로 독립성이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80%라는 숫자만으로는 정말 독립성이 강하다고 말할 수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판단이 위험한 이유를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체 엣지 끝점의 95%가 A이고 나머지 5%가 B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 두 끝점을 아무런 독립적 선호 없이 그 독립적으로 연결해도 두 끝점이 모두 A일 확률은 그 0.95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두 끝점이 모두 B일 확률은 0.05의 제곱으로 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같은 범주일 그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0.905로 90.5%나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무런 독립적 선호가 없어도 같은 범주 엣지가 90.5%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따라서 실제 동일 범주 엣지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작위 기준에서도 어느 정도가 기대되는지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기준은 차수 보존 무작위 연결 모형입니다. 이 기준 모형에서는 각 노드가 가진 엣지 수, 즉 차수는 이 차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노드의 범주, 이 노드의 범주를 어떤 i의 노드 i의 범주를 gi로 표기하겠습니다. 그 노드의 범주 gi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신 어떤 끝점끼리 연결되는지만 무작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각 노드가 가진 연결 개수는 바꾸지 않고 연결 상대만 다시 섞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20명인 학생은 친구가 한 명인 학생보다 엣지의 끝점에 훨씬 더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동물적 선호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연결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까지 그대로 유지한 기준 모형이 필요합니다. 계산하기에 앞서서 먼저 노테이션을 먼저 표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그래프를 의미하고 이거는 노드, 이거는 엣지의 수,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는 무방향, 비가중, 단순 네트워크를 가정하고 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알고 있는 다 내용들이라 패스하겠습니다. 이제 음, 이제 논의를 전개하기 앞서서 그 어떤 그 확률 실험을 그 확률 변수화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이제 계산에 필요한 기호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 이제 무방향 엣지 하나를 균등하게 선택하고 두 끝점의 순서를 무작위로 정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끝점을 i, 두 번째 끝점을 j라고 하겠습니다. 엣지의 개수는 m개이고 각 엣지에서 가능한 순서가 두 가지이므로 순서가 있는 엣지쌍은 총 2m개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화면과 같이 어떤 그, 그 어떤 확률 변수가 이러한 그 그 노드 i와 j를 가진 확률은 그 2n분의 aij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i와 j가 그 독립적으로 선택된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어떤 엣지를 선택하고 그 붙어 있는 그 엣지의 양 끝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끝점이 그 특정 노드 i의 확률은 이렇게 됩니다. 그 이 분포로부터 그냥 j에 대하여 그 합해 주면은 그 정의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를 들어서 차수가 그, 그 디그리가 4인 노드는 끝점 목록에 4번 등장하고 디그리가 1인 노드는 한 번만 등장합니다. 즉 무작위 노드를 뽑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 엣지 끝점을 뽑기 때문에 고차수 노드가 더 자주 관측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기준 모형에서 범주의 비율을 계산할 때도 단순한 노드 수가 아니라 각 범주가 차지하는 엣지 끝점의 비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같은 범주 엣지의 비율을 확률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이 의미는 그 먼저 i랑 j가 확률 변수이므로 그 i의 범주와 그 j의 범주, 즉 어떤 엣지를 계속 딱 선택했을 때 그 한쪽 끝이랑 한쪽 끝이 그 같은 범주일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런 확률은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전확률의 법칙이라고 하나 그걸 잘 써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그 S0는 그 기준 모형에서 엣지의 두 끝점이 같은 범주일 확률입니다. 네,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 처음에서는 그냥 그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그 존재한 네트워크에서 i랑 j라는 확률 변수를 도입해서 그냥 그 네트워크 자체의 그 관측 그 존재하는 확률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정했고요. 이번에는 그 기준 모형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확률에다 제로를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존재하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그 네트워크 내에서 그 실제로 그 무작위로 엣지를 배치했을 때 그 확률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무작위로 배치했기 때문에 그, 그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여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음, 그 그 엄밀하게는 그 EM계를 뽑고 또 한 개를 뽑으면 하나가 사라져서 독립이 아니긴 한데 그, 그 일반적으로 그 네트워크에서는 M이 매우 크므로 이런 식으로 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듈성 Q에 대하여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모듈성 Q는 그 S 옵절부대에서 S0를 뺀 값입니다. 즉, 그 실제 동일범주 엣지 비율에서 무작위로 기대되는 동일범주 엣지 비율을 뺀 값입니다. Q가 양수라면 그 동일범주 엣지 비율이 기준 모형의 기대보다 크다는 의미고 Q가 0이라면은 그 동일범주 엣지 비율이 기준 모형의 기대와 같다는 의미고 그 Q가 작다면 그 동일 범주 엣지 비율이 기준 모형의 기대보다 작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서 예시를 들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그룹을 보면은 파란색 그룹과 노란색 그룹에 각각 노드가 4개씩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 전체 엣지는 총 4개, 4개에서 총 10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 옵절부들을 계산하게 되면은 음, 이 관측된 동일 범주 엣지 비율이므로 그 총 엣지가 10개고 그리고 동일 범주 엣지 비율은 이렇게 8개이므로 이렇게 10분의 8로 계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0를 계산하게 되면은 그 이, 이렇게 배치된 엣지를 무시하고 그 먼저 주변 분포를 구하겠습니다. 그 여기서 A가 A의 그 범주 A가 나올 확률은 총 이게 서로 대칭이므로 2분의 1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범주 B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기준 모형에서는 독립이므로 그 A랑 A가 연결될 확률을 이렇게 제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A랑 A가 연결된 확률이 0.5의 제곱이고 B랑 B가 연결된 확률이 0.5의 제곱입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그 모듈성 Q가 0.3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의미는 이 네트워크에서 동일 범주 엣지 비율이 무작위 기준보다 30%포인트 높게 관측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0.3이라는 숫자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유의성 문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인종이나 국가 그런 것처럼 같은 범주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명목형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학년처럼 숫자로 표현되는 특성에는 단순히 그 같은지 다른지만 비교하면 그 정보가 많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9학년 10학년의 관계와 9학년 12학년의 관계는 그 9학년 10
10학년과의 연결도 다른 학년 사이의 연결이고 9학년, 12학년의 연결도 그 다른 학년 사이의 연결입니다. 하지만 두 경우 학년의 차이는 1과 3으로 분명히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수치형 특성에서 엣지 양 끝값이 커지고 작아지는 정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먼저 그 노드 i의 그 수치형 특성을 xi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선택한 엣지의 첫 번째 끝점을 x라고 하고 두 번째 반대에 있는 끝점을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엣지 하나를 뽑았을 때 그 xi랑 xj 그 하나의 관측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관측상들에 대하여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그 수치형 어설테이비티를 그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두 값이 모두 평균보다 크거나 두 값이 모두 평균보다 작으면 양의 방향으로 기여합니다. 반대로 한쪽은 평균보다 크고 다른 한쪽은 평균보다 작으면 음의 방향으로 기여합니다. 이를 모든 엣지에 대해 종합하고 값의 변동으로 나누면 그 상관계수 R이 됩니다. 어, 먼저 예시를 받을 건데요. 이 고등학교 친구 네트워크에서 엣지 양끝 학생의 학년 사이의 상황에서는 0.616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이는 높은 학년 학생은 상대적으로 그 높은 학년 학생은 상대적으로 그 높은 학생과 그리고 이 낮은 학년과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상관계수만으로는 이러한 패턴이 같은 학년을 선호해서 생긴 것인지 학년별 수업이나 접촉 기회 같은 구조적 요인 때문에 생긴 것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상관계수 R은 관측된 연결 패턴을 요약하지만 그 패턴을 맞는 인과적 관계 메커니즘까지 식별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그 네트워크를 하나의 숫자로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이 9학년을 보면은 엄청 밀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12학년끼리 보면은 밀집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데로 퍼져 있는 게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거는 그 시각화해 알 수 있는 거는 그 서로 그 그 수치별로 그 동일적인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상관계수는 그 네트워크 전체를 숫자 하나로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는 생략됩니다. 이번에는 노드의 특성을 차수를 사용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차수 동질성은 엣지 양끝 차수의 상관계수입니다. 즉, 아까 앞에서 다뤘던 수치형 상관계수에 그냥 이 안에 그 차수를 그냥 플러그인 시킨 것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방법도 같습니다. 만약에 상관계수가 0보다 크게 되면은 고차수는 고차수끼리 그리고 저차수는 저차수끼리 연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0보다 작다면 그 고차수 노드가 저차수 노드와 연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왼쪽은 차수에 대하여 동일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어떤 예시를 살펴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친구가 많은 사람을 고차수로 보겠습니다. 그럼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보통 친구가 많은 사람들과 더 쉽게 친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그 친구가 없는 사람들끼리 더 친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시를 그 친구 네트워크는 그 사회적인 네트워크는 그 차수에 대하여 동일적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 이 오른쪽 네트워크는 차수에 대하여 비동률적인 네트워크인데 그 고차수가 저차수를 고차수는 저차수와 많이 만나고 저차수는 고차수와 많이 만나는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음, 그 모듈성이 0보다 크고 만약에 크거나 그 상환계수가 0보다 크다라는 것만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값은 관측된 연결 패턴을 요약한 통계량이지 그 자체가 검정 결과는 아닙니다. 둘째, Q는 모듈성 Q는 피어슨 상환계수처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그 완전한 동률을 뜻하도록 표준화된 값이 아닙니다. 가능한 범위가 범주 비율과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네트워크 서로 다른 네트워크의 모듈성을 단순 비교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피어슨 상환계수 R은 선형적인 관계만 포착합니다. 따라서 그 엣지 양끝값 사이에 비선형적인 그러니까 강한 비선형적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R은 0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할 때는 그 명목형이나 수치형 특성의 경우 네트워크를 그대로 고정하고 그 노드의 특성값만 여러 번 무작위로 섞습니다. 그렇게 하여 각 순환 네트워크에서 Q 또는 R을 다시 계산하면 그 동일성이 없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값들의 분포, 즉 귀무 분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관측값이 이 분포에서 얼마나 극단적인지 확인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음, 어떤 네트워크가 막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면은 이게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그 이 구조는 유지한 채로 이 각 사람의 그 특성만 그 순서를 무작위로 재배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계속 Q를 여러 번 계산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은 그 Q의 분포가 나오게 되고 그거를 이용하여 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피얼슨 상관 검정의 그 p-밸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 엣지들이 서로 독립적인 관측값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노드가 여러 엣지에서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차수의 그 동질성은 차수가 네트워크 구조에서 계산되므로 이거는 그 속성을 섞을 수가 없게 그 명목형 수치형 특성처럼 그 재배치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 차수 동질성은 차수를 보존한 엣지 재배선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독립적 혼합의 공통적인 출발점은 그 무작위 엣지 하나를 선택하고 그 엣지의 두 끝점 특성을 한 쌍의 관측값으로 모는 것입니다. 그 다음 특성의 형태에 맞게 두 끝점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명목형 특성에서는 두 끝점이 같은 범주인지 확인하고 관측 비율과 기준 기대 차이인 그 Q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치형 특성에서는 양 끝값의 피어슨 상관계수 R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차수에서는 엣지 양끝 차수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세측 또는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무작위로 선택한 엣지의 양끝점 특성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네트워크 수준에서 요약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료적 혼합에 대한 설명과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